그는 사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여전히 피에 굶주려 있었다. 어차피 사형을 당해 죽을 몸. 제가 왜 살인자가 됐는지 누군가 알아줬으면 했습니다. 20대 땐 주로 여자나 아이들을 성폭행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교도소를 나오고부터는 살인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날도 집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장갑과 마스크 챙겨 지하철 탔습니다. 내린 곳은 구로나 신도림 아니면 영등포역쯤 됐을 겁니다. 약간 오르막길이 있고 골목길이 많았습니다. 흥분이 됐습니다. 비 오는 날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모두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제 힘으론 도저히 살인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연쇄살인범 제이. 그는 왜 서울 서남부 지역을 노렸는가? (2004년 7월) 서울은 잇따른 살인의 공포와 충격 속에 휩싸여 있었다. 연쇄살인 피의자 유 씨에 대한 수사가 오늘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희대의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는 노인 피살 사건 4건과 유흥업소 종사 여성 11건, 서울 한복판에서 발견된 사체들은 모두 토막난 상태. 17건의 21명으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특히 Y동 사건에 대한 유영철의 진술은 부녀자들을 몸서리치게 만들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길 가던 평범한 20대 여성이 피살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유영철의 범행이 아니었다. 솔직히 기분이 나빴죠. 제가 한 걸 유영철이 했다고 떠버리고 다녔으니까. 하지만 또 한편으론 이거 완전 범죄가 되는구나 싶더군요. 당시에 목격자도 없었고 유영철보다 제가 한 수 위였거든요. 그해 2월 서울시 Y동에서 살해당한 여성은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일하던 20대 의류 판매원이었다. 그리고 출근하던 그녀를 습격한 건 다름 아닌 정남규. 길에서 칼로 찌른다는 수법부터가 유영철과는 달랐다. 당시에 이제 유영철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남규가 저질렀던 이런 범행, 이런 것까지 혹시 유영철이하고 관련성이 있나 그 수사를 했었어요. 당시에 이제 유영철이가 이것은 내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나보다 더 센 놈이 있다. 이것은 나보다 더 센 놈이 저지른 사건이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연쇄살인범들의 신경전으로 미궁 속에 빠져있던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건 2006년. 유영철이 섰던 그 자리의 모습을 드러낸 남자는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재현했다. 목쪽을 찔러. 목자가 크게 목쪽을 찔렸는데 밑에 쪽으로 맞았는지. 그가 바로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정남규. 그의 손에 무려 13명이나 되는 선량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고 20명은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다. 잠깐만.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이웃을 잃어야 했던 서울 서남부 지역의 주민들은 현장 검증 때마다 오열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분을 참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 앞에 오히려 발길질을 해대던 살인범. 정남규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이 10살 무렵에 당한 성추행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2004년 1월) 정남규가 살해한 첫 번째 희생자는 바로 10살 무렵의 남자아이들이었다. 정남규는 공놀이에 빠져있던 철없는 아이들을 칼로 위협해 인근의 야산까지 끌고 갔고 자신이 20여 년 전에 당한 것과 똑같은 수법으로 2명의 아이들 모두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다. 그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었다. 폭력이 폭력을 부른 겁니다. 전 증오와 복수심에 불탔고 제 스스로를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이 세상이 너무 싫었습니다. 부자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무고한 사람에게 전가했다. 짧게는 사나흘에 한 명씩 희생자가 속출했다. 특히 그는 비 오는 밤이면 어김없이 길을 나섰다. 공교롭게도 그 대부분이 목요일이었던 탓에 서남부 지역 부녀자들 사이에서 비 오는 목요일 밤의 괴담이라는 살인의 공포 신드롬까지 생겨났다. 보람의 사건을 계기로 서남부 구루동, 구척동, 신림동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그 무동기성 범죄가 터지니까 그때부터 서남부권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그 명칭이 붙은 거였고, 또 비 오는 날 범행이 이루어졌다 했고 좀 그런 루머도 좀 있었죠. 비 오는 날에 여성들을 상대로 범죄가 일어난다고 해서. 하지만 사건은 2년 넘게 이어졌고 급기야 어린 남매와 자매들이 집안에서 살해당하는 참극까지 잇따랐다. 하지만 잿더미가 되어버린 현장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증거를 안 남기게 하기 위해서 범행 후에 불을 지른다든지 장갑을 끼고 가면을 쓰고 심지어 이 족적을 숨기기 위해서 운동화에 그런 밑창을 띄어낸다든지. 그의 방에서 발견된 범죄 관련 자료들은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살인을 준비해왔는지 짐작케 한다. 늘 가지고 다녔다는 복면과 장갑, 운동화의 밑창은 하나같이 떼어낸 상태. 흉기들은 매우 은밀한 곳에 감춰져 있었다. 그는 10km를 단 30여 분 만에 주파할 만큼 달리기 실력도 대단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매일같이 마라톤을 연습해왔다는 지독한 살인범. 그렇게 단련된 몸과 철저한 준비 끝에 그는 매일 밤 지하철 막차에 올랐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집이 있던 인천에서 서울까지 원정 살인에 나선 길.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적지는 대부분 특정한 곳을 향해 있었다. 바로 서울 서남부 지역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구로나 신도림 아니면 영등포역. 무려 1000만 명이 살아가는 이 넓은 도시에서 그는 왜 하필 서울 서남부 지역만을 노린 것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만난 사람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박형민 박사. 박사는 몇 년 전 정남규의 25군데 범행 지역들을 직접 조사했다. 예상외로 우리 주변의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 굉장히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 실제로 범행이 저질러졌던 장소에 가서 취약성을 이렇게 찾아내다 보면 사실 그렇게 취약한 장소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범행 대상으로 선택이 돼서 제 주목을 받은 것뿐이지 그것과 유사한 환경을 가진 어떤 취약한 그 주거지가 굉장히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니기가 예. 작업을 좀 막다른 길이 아니죠? 예, 막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되게 좁은 길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라가 보시죠. 이런 식으로 연결해 굉장히 미로 같은 느낌이죠. 일단 여기는 길 같은 골목 같은데 막혀 있네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여기도 전에 왔을 때는 어느 정도 뚫려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굉장히 방치된 느낌. 원래는 길일 텐데 쓰레기 더미가 골목 곳곳을 막고 있었다. 실제로는 막혀 있는. 한낮에도 어딘가 을씨년스러웠다.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길은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적어도 여기에서는 이러한 내가 범죄를 해도 그 체포될 가능성이 적을 거야라는 심리적 안도감 때문에 범죄자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도처에- 이뿐만이 아니라고 했다. 도처에 그런 함정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 박형민 박사가 분석한 범행 지역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예. 예. 그 첫 번째는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문이 열린 집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주택가의 이 풍경들이 연쇄 살인과 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일까?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피해자들의 진술이었다. 당시 18 여고생이었던 지선 씨는 할머니를 역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새벽부터 일을 나서시는 할머니의 무거운 짐을 들어드렸던 마음씨 고운 소녀. 그런데 골목길로 들어선 그때였다. 어디선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를 칼로 찔렀어요. 그 전에 이상한 느낌은 전혀 없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밤늦게 퇴근하던 길이라 주변도 살피고 집까지 뛰어갔어요. 분명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뒤따라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항상 숨어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제 그 취약한 지역 아니면 뭐 이런 장애물이 많은 지역 이런 데서 숨어 있다가 몸을 가리고 있다가 대상자가 나타나면은 뒤따라가서 아니면 갑자기 튀어나가서 범행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진술은 하나같이 똑같았다. 집 앞에서 변을 당한 20대 여성 오 씨 역시 무방비 상태. 하지만 정남규의 이야기는 달랐다. 그 여자는 아마 핸드폰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한 몇십 미터 전부터 따라붙었는데 약간 오르막길이 있고 골목길이 많았습니다. 살인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아주 좋습니다. 정남규가 피해자 오 씨를 발견한 건 골목 입구. 좁고 구부러진 골목이 만들어낸 사각지대와 어둠은 그의 편이었다. 이 주변의 어떤 골목길들을 보면 굉장히 좁고 길게 구불구불 돼 있는 형태로 돼 있는데요. 그리고 언덕길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부러진 길 같은 경우는 이게 조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조명이 비치한 사각지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길이 연쇄 살인마의 덫이 되었다.
마치 죽음의 미로와도 같은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어쩌면 바로 그 길이 정남규를 서울 서남부로 유혹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마치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 이 길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 런던. 건축법을 통해 수백 년 된 건물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구시가지에선 중심가에서조차 곧게 뻗은 길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대신 곳곳엔 도시의 안전을 지키는 최신 장비가 포진해 있다. 바로 CCTV다. CCTV의 왕국이라고까지 불리는 영국엔 국민 14명당 한 대꼴로 CCTV가 설치돼 있다. 런던 시민이 CCTV에 노출되는 횟수만도 하루 평균 300번에 달한다. Well, if it makes safety for everybody, that's good. If you're doing nothing wrong, you have got nothing to worry about. No, we're good. It's good. It's not just for our protection, it's like for the little ones, like little one running about there. If you're in the market, you lose her for 2 seconds. It's a crazy world now. Your child can just get snatched. Where if there's CCTV, they don't just see the person snatch them. Each camera can follow exactly where that person is going, and you've got a better chance of catching them. 사생활 침해에 대한 거부감은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대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CCTV의 비용 대비 효과였다. 범죄 예방 예산의 80% 정도가 CCTV에 쓰이지만 효과가 그 정도로 크지는 않다는 것이 문제다. I think it's very effective, but it's not necessarily the first thing. If we was talking about crime prevention, we wouldn't necessarily say CCTV is the panacea. It's not the first thing, but it's certainly a very good tool for crime prevention to deter crime and obviously to gather evidence. The one thing CCTV cannot do, and that is physically stop a crime. CCTV가 답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으로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일까? 찾아간 곳은 런던 북서부의 서민층 주거지역인 스톤브리지. 때마침 학교 수업이 끝난 듯 아이들이 놀이터로 달려가고 있었다. 장난꾸러기들의 표정은 무척이나 해맑았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난 2006년 스톤브리지에선 두 딸과 아버지까지 일가족이 살해당하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다. 범인은 자메이카 출신의 마약 갱단. 스톤브리지는 바로 이들 갱단의 텃밭이나 다름없는 동네였고 영국의 주요 일간지 가디언은 이곳을 마약과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라고 평가했다. 그로부터 이제 겨우 4년. 그런데 어떻게 이토록 평화로운 동네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This is something that, as you can see, we've ensured that the buildings all around the square have very active edges, and as much as that they've got, eyes into onto the street through all the windows, and then we've got a clear open space. It's not bare. It has landscaping. It has a number of features, not least of which is this play area. 스톤브리지의 주택단지는 마치 원형 경기장같이 개방된 구조다. 낯선 사람이 동네를 배회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순간 주민들 누군가의 눈에 뜨일 수밖에 없다. 이 마을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영국 정부와 경찰이 나서서 재개발한 것이다. It was a fairly decent example of how secure by design removes the opportunity when that's done and the opportunity isn't there to be easily taken. The opportunities, in fact, are not taken. It's a simple thing. 그렇다면 실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우리는 이 지역에서만 무려 40년 넘게 살아왔다는 월시 여사의 집을 직접 찾았다. I came into Morden House in 19 from across the road when I got moved in 1981. Now it was a dreadful place. Nobody would come. The police even refused to come. 그녀는 지금은 세상을 떠난 남편과 결혼하며 이곳으로 이사 왔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작은 집을 얻긴 했지만 늘 불안에 떨어야 했다는 월시 여사. 10평 남짓한 공간에 차려진 소박한 살림은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재개발 이후 이웃 주민들과 차 한잔을 나눌 여유는 되찾았다는 그녀였다. They've all each got their own flat. So again, they have to knock the door we've got a peephole in it with a 4-latch system that they cannot force the door in. So you can ring the local police to be here in 5 minutes or less. 몰로닌 씨가 자랑하던 문은 매우 독특했다. 잠금 장치가 무려 4개나 달려있다. 영국에서는 문을 강제로 뜯고 침입하는 강도들이 많은데 이 문의 경우엔 결코 쉽게 열 수가 없다. Nobody can touch anything or get in or force in because it's a very security door. All the windows are safe, yes. 특히 이제 70대에 들어선 월시 여사에게 가장 유용한 건 창문. 창문은 평상시 사람이 침입할 수 없을 정도로만 열리게끔 안전 설계돼 있다.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별도의 조절 버튼을 누른다. 특히 밖에서는 창문을 쉽게 열 수가 없다. 그런데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문고리와 창문마다 새겨진 마크였다. 일명 SBD. 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한다는 뜻으로 경찰이 건축 설계 및 건축자재의 범죄 안전성을 평가한다. SBD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는 매우 까다로워 보였다. 과연 SBD 인증을 받은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일반 도어락이 뜯겨져 나가는데 걸린 시간은 단 1분. SBD 제품은 3분이 넘도록 뜯겨져 나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Yeah, I mean, the test, on the attack test, they allowed 3 minutes to attack a particular area of the door, and using the data for the police have acquired over the years, they would assess that an opportunist burglar wouldn't want to spend any more than 3 minutes trying to break into a property. 이곳의 평가 방법은 철저하게 경찰과 범죄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른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경제적인 효과였다. For example, you're talking about stronger doors, stronger window systems, better locking systems on the doors and windows. Those costs per dwelling now equate to less than £200. So what's that? Less than $300 US dollars, or less than 300 euros per dwelling. And you then have to equate that with the cost of a potential burglary at those premises, which would be probably in excess of £10,000, $15,000 or euros. Now, as a consequence, that's quite a minimal cost, and indeed most of the work that we're doing now, it tends to concentrate on that physical target hardening of the individual dwellings. 영국의 경우 한 해에 발생하는 범죄 피해액이 우리 돈으로 100조에서 120조 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SBD 인증 제도는 바로 이 피해액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제도로, SBD 전문 경찰들은 건축 자재뿐 아니라 주택의 설계부터 시공과 완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평가한다. 환경을 바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결과는 놀라웠다. 강도 범죄 발생률을 비교해보면 스톤브리지 지역과 같은 SBD 인증 주택 단지는 일반 주택가의 절반 이하다.
그만큼 강도들이 침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현재 이렇게 건설된 SBD 주택단지는 런던 시내에만 수천 곳에 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범죄율이 높은 저소득층 주거지역부터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재개발이 된다 해도 원주민들이 대부분 그대로 살 수 있을 정도로 임대료는 일반 주택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범죄율을 낮춰 서민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영국 정부의 전략이다. It's important to, I think, stress that what was done here in respect of the community was that when they left and there was demolition, the people that came back to live in the new houses and flats were exactly the same types of people in respect to their socio-economic groups. There is a social conscience at government level which says that we need to prioritise funding within the poorest areas, and it's the poorest areas where crime tends to be concentrated. Now, what that means in reality, of course, is if you target the poorest areas and you can see a far greater reduction in reported crime. 국내에서도 영국의 SBD와 같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입주가 시작된 판교 신도시는 국내 최초의 범죄 예방 설계 주택단지다. 예, 여기는 나무의 그 높이 조절, 특히 교목의 높이 조절을 잘 해두다 보니까 한눈에 그 나무 저편에 있는 분들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또 어떤 분이 있는지 충분히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부터 남다른 이곳은 설계 단계부터 경찰청에서 마련한 범죄 예방 지침에 따라 건설됐다. 비상계단 역시 밖에서도 잘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유리창을 달아 범죄자들이 숨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주차장 역시 쉽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유리창을 달았다. 항상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라는 명제가 있듯이 이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그런 범죄가 억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셉테드와 같은 그런 접근 방법을 그때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던 것이고요. 셉테드란 바로 영국 SBD 인증제도의 바탕이 된 범죄학 이론이다. 건축 설계나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 기회를 차단하고 나아가 주민들의 두려움까지 줄인다는 혁신적인 범죄 예방책이다. 셉테드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자연 감시를 극대화하는 것. 이곳 역시 영국 스톤브리지 단지와 마찬가지로 놀이터가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에 위치한다. 범죄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눈이다. 주민들은 베란다는 물론 비상계단과 벤치에서까지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다. 헬스클럽의 설계도 이색적이다. 아파트 내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으로 손꼽히는 주차장이 운동하는 주민들에 의해 항시 감시되도록 했다. 다만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는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해 안전성을 높인다. 여기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예, 아파트 주동. 하지만 감시만으로는 범죄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 출입구마다 전자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범죄자들의 침입 통로가 되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미끄러운 덮개로 둘러쌌다. 만약 그대로 침입을 시도할 경우엔 적외선 감지 센서가 바로 작동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활동성 강화. 서로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통해 자연 감시 효과를 극대화한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도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고, 그리고 또 주민들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어서 서로 이제 자기 애기 외에도 뭐 어느 집 애기 이렇게 다 알기 때문에 아이를 안심하고 놀이터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놀이터에 나와 앉아 계시고 또 저희 아이들도 또 넓고 안전하게 돼 있으니까 많이들 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좀 그런 위험에서 조금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덜 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통해 재건축과 뉴타운 개발의 경우 의무적으로 셉테드를 도입하도록 했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 지금 현재 셉시티가 도입되는 것은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중산층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열악한, 범죄에 취약한 지역은 오히려 서민들이 살고 있고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도시에서 가장 셉테드가 절실한 곳은 어디일까? 정남규의 범행 지역이었던 서울 서남부 지역은 셉테드적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너무나도 취약하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로 인해 자연적인 감시가 불가능한 상태. 그러나 그것만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다. 2006년 4월, 정남규는 더욱 대담해지고 있었다. 급기야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 20대 세 자매가 살고 있던 2층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쩐 일인지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상태.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빨래 같은 게 널려 있어서 손으로 밀고 거실로 들어갔는데요. 돈도 훔치고 강간도 할 생각이었습니다. 인기척에 여자가 눈을 떴다. 정남규는 그녀가 미쳐 소리를 지를 새도 없이 준비한 흉기로 그녀를 살해했고 한 방에 잠들어 있던 두 동생들까지 사정없이 내리쳤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문이 열려 있었다는 진술이었다. 정남규가 집 안으로 침입해 저질렀던 사건은 총 11건. 놀랍게도 그중 단 한 건도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간 경우는 없었다. 저녁 때 잠시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왔는데 미처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아이 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에는 제가 문단속을 하는데 그날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식구 중 한 명이 빨래를 하고 깜빡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다 한 번쯤 문단속을 잊을 수도 있다. 특히 창문이나 베란다의 경우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사소한 실수의 결과가 너무나 치명적이라는 사실이다. 침입절도 사건의 침입 방법을 살펴보면 열린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무려 9만 건이 넘는다. 특별한 기술을 이용하거나 강제로 문을 부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범죄자들 대부분이 호시탐탐 문이 열린 집만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강도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열린 문을 통해 침입하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범죄자의 침입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집에는 가져갈 게 없기 때문에 강력범죄자가 안 들어올 거야라는 그런 잘못된 안전의식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집에 뭐 누가 오겠어? 도둑놈이 미쳤다고 우리 집 오겠어?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을 우리가 설문조사 많이 하시거든요. 막상 발생한 연쇄살인, 또 강도살인, 심각한 주거침입 절도가 집에 계신 부녀자를 만나서 강도 강간으로 변한 범죄들, 이런 것들 살펴보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안전장치가 허술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곳 또는 서민 아파트 같은 곳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이 열린 집을 찾아서 2-3시간 정도 돌아다녔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40집에서 50집 정도 찾아다닌 적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죠. 정남규가 서울 서남부 지역을 목표로 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2005년 5월, 정남규는 그날따라 유난히 문이 열린 집을 찾기가 힘들었다고 했다. 그렇게 새벽 5시가 다 돼서야 찾아간 반지 앞방엔 20대 여성이 곤히 잠들어 있는 상태. 정남규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그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그녀의 남동생에게까지 둔기를 휘두른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말로는 형용을 할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흥분이 됐습니다. 정말 황홀했습니다. 잠시 후 119와 경찰이 도착했지만 그는 골목길 사이로 유유히 빠져나갔다. 그렇게 하루에도 대여섯 시간씩 무려 2년. 하지만 그를 지켜보는 어떤 눈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서울 서남부였다. 용의자나 범인의 CCTV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그래서 정남규가 사전에 지역을 답사하고 할 때 가장 먼저 얘가 그 눈여겨봤던 것이 CCTV였다. CCTV였다.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없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부자를 죽일 생각에 강남역과 역삼역 주변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CCTV가 너무 많더군요. 하지만 서울 서남부 지역엔 CCTV도 거의 없고 아파트도 거의 없고 주택단지에 골목길이 많았습니다. 서울 서남부 지역의 주민들은 정남규 앞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 하지만 이것이 비단 서울 서남부 지역만의 문제일까? 김길태 현장 검증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 이토록 끔찍한 범죄가 자신들의 생활 공간 주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분노하면서 몸서리쳤습니다. 김길태가 이양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빈집 근처에 나타나자 여기저기서 분노의 올해 목소리가 2월 터져나옵니다. 김길태는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여고생 이양을 성폭행한 뒤 물탱크에 암내장했다. 처음엔 다른 학생을 노렸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로부터 채 반년도 지나지 않은 지난 6월엔 김수철이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학교 안에서 납치해 자신의 집이 있는 주택가로 끌고 갔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같은 강력 사건의 배경 속엔 늘 비슷비슷한 주택가의 풍경이 펼쳐지는 것일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지난 8년 동안 발생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에서는 총 3,178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심지어 유흥가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같은 주거지역인 아파트에 비해서도 훨씬 위험하다. 하지만 그 위험한 환경에서조차 쫓겨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이들도 많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800만) 인구가 살아가는 미국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 뉴욕. 하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내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 도시였다. 당시 뉴욕 지하철의 풍경이다. 그때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절대 뉴욕의 지하철은 타지 말라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돌았다. 지하철 안에서 벌어진 강력 사건만도 한 해 2만여 건. 뉴욕 전체에선 연간 60만 건 이상의 심각한 범죄들이 잇따랐다. 결국 1994년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줄리아니는 마피아 소탕 작전으로 명성이 높은 연방 검사 출신이었고 시민들의 기대는 무척이나 컸다. We have to reduce the level of danger on our streets. We have to restore a quality of life in the city that has us showing improvement in the way people treat each other and deal with each other. We have to reduce the problem of drugs in the city. 그런데 줄리아니 시장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다름 아닌 청소. 지하철의 낙서를 지우기 위해 5년간의 프로젝트까지 진행했다. 대대적으로 강력 범죄자들을 소탕할 거라는 기대와 달리 신호위반 같은 사소한 범죄들만 단속했고 시민들은 실망했다.
하지만 2010년 한눈에도 과거와는 달라 보이는 뉴욕의 지하철에선 큰 변화가 나타났다. Do you think it's safe here? Like subway? Safer than it's ever been. Well, I haven't really used the subway much in the past 7 years, but I think it's improved dramatically, and I still think overall it is a very safe environment, yes. 낙서와 오물투성이었던 지하철은 깔끔한 벽화들과 함께 다시 태어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운 건 어쩌면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그 같은 변화들이 불러온 결과였다. 미국 주요 도시의 강력 범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특히 놀라운 건 뉴욕의 범죄율이 무려 60% 넘게 감소했고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어떻게 청소와 같이 사소한 것이 놀라운 효과를 가져온 것일까? 줄리아니 시장의 이론적 배경이었던 범죄 심리학자 조지 켈링 박사는 그것을 깨어진 유리창의 이론이라고 부른다. Just as a broken window left untended is a sign that nobody cares and leads to more broken windows, so disorderly behavior and conditions left untended is a sign that nobody cares and leads to fear of crime, more serious crime, and urban decay. 한 장의 유리창이 깨어져 있다는 건 이미 무질서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다. 깨어진 유리창 이론은 바로 그 깨어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향후 그 지역이 무법천지로 변할 수 있다는 범죄학 이론이다. Well, minor offenses make people fearful. When people become fearful, they act on that fear. They withdraw from public spaces. They don't let their children play outside. They don't go to the parks. And when people become fearful and abandon public spaces, predators move in and commit more serious crimes. 하지만 반대로 깨어진 유리창을 수리한다면 어떨까? 지금은 뉴욕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브라이언 공원. 이곳 역시 80년대까지만 해도 한 해만 무려 500건 이상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던 대표적인 우범 지역이었다. Come up with techniques to bring in a lot of people, because obviously there are a lot of people in this area, but they'd learn to avoid the park. We had to build things that would be draws, games, things for children to do, beautiful flowers to view, places to eat and drink, and putting all those in was what loaded the park up with people, so the bad guys went away. 요즘은 1년 내내 벌어지는 사건이래야 5건이 채 되지 않는다. 낙서 지우기, 청소라는 그 사소한 행위가 불러온 결과는 정말 놀라웠다. I would view environmental design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s very important. Maintenance of facilities in many respects is like broken windows, and that is you're not caring for the territory. Nobody owns the territory and makes sure that it's kept up well, and then you're inviting predators.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을 적용해보면 어떨까? 서울 서남부 지역의 한 골목길에서 조금 낯선 변화가 눈에 띄었다. 지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장 허물기 사업이다. 원래 목적은 그린 파킹이라는 말처럼 담장을 허물어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주민들은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느끼고 있었다. 차가 왕래하기도 너무 힘들었었고 그동안에 하기 전에는 근데 이제 이렇게 작은 것도 이렇게 했지만 함으로 인해서 그 차 소통이 워낙 좋아졌고 일단은 그리고 뭐 범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어요. 그냥 우리네가 이렇게 지나가도 대문 안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남자애들이 한 고등학교 정도 우리가 잠깐은 시장 간 사이에 올라가서 도시가스 파이프 타고 올라가서 뭐 이렇게 훔치기도 하고
큰 도둑은 아니라도 그런 도둑이 있다가 지금은 그 이웃에서 다 봐주니까 좋아요. 답답하게 막혀있던 담장을 허물어내자 세테드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자연감시 효과가 살아난 것이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다. 담장이 사라진 대신 집집마다 CCTV를 설치해 혹시 모를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보기 좋은 건 청소를 하는 주민들의 모습이었다. 주민들은 이제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있었다. 인연하면 참 깨끗해졌어요. 또 우리가 씻으면 또 가만 안 있잖아요. 자기 아프는 자기가 좀 씻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서로 마주보며 마음의 벽까지 많이 허물어진 듯했다. 주민 참여 등을 통해 가지고 그와 같은 지역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고 또 뭐 화단 가꾸기 같은 사업을 갖다가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 개선과 함께 이제 그런 그 주민 참여 프로그램들이 동반된다면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한 발 앞서 주민들을 이끈다면 변화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정남규의 범행이 일어났던 총 25개 지역 중에서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난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여전히 나머지 지역들 대부분은 그때의 상황 그대로였다. 관리가 안 된다는 그렇다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는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이경은 교수팀과 함께 학교 주변 안전지도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그걸 보면서 적었어요? 여기 보면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쓰레기도 너무 많고. 네. 어디? 이런 데 이렇게 쓰레기도 많지. 차 뒤에 있는 골목. 아이들이 찾아간 곳은 한눈에도 무척이나 지저분해 보였다. 드럼도 불결하고 아주 어둡고 컴컴하고 고급스러워요. 사람이 있을 때. 구석진 골목 안쪽에는 쓰레기까지 잔뜩 쌓여 있는 상태. 여기다가 여기 다 이것도 또 붙여야 돼. 어. 아 이거. 이거 저 주변에 어떤 애 맞았다고 들은 적 있었어요. 여기서 아주 많이 중학생한테요. 네 개. 오빠들한테. 되게 위험하네요. 내가 이거예요. 지도 봐봐. 네. 어디를 가나 곳곳엔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이번에? 밑에다가. 아니 이렇게 밑에. 그래. 아이들이 안심할 만한 곳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CCTV를 보자 잠시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그렇게 발견된 CCTV는 단 한 대. 아이들이 또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놀이터였다. 놀이터는 주택가 단지에서 가장 구석진 곳으로 몰려나 있는 상태. 다시 여기서 담배 핀 거예요? 흔적입니다. 조사 지역은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의 지역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는 몇 군데 되지 않았다. 당장 학교 주변의 관리부터 시급해 보였다. 실제 통계 자료를 보면은 학교 반경 불과 1km 내에서 한 30% 이상의 범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주로 발생하는 지역 자체가 노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통학로 주변의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이미 학교 폭력의 흔적이 보이고 있고 곳곳엔 범죄의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었다. 앞으로는 그런 길로는 더 집에 빨리 갈 수 있다고 그런 데로 다니면 안 된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저는 그렇게 위험한 곳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는데 직접 돌아다녀 보니까요. 생각보다 위험한 곳이 많고 그래도 주의할 것도 많은 것 같다고 느꼈어요. 아침에는 몰라도 저녁에는 어두워져서 그런데 가로등과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서울 서남부 지역은 2010년 현재도 여전히 위험해 보인다. 취재 중에 만난 주민들 역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호소해왔다. 진짜 범죄가 일어났. 방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도둑 맞았다고요? 어제.
어저께 여기 뭐 개들이 개들이 그런 거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학생들을 넷이 여기 앉았더라고요. 근데 한 주민은 무언가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다. 이쪽에도 좀 녹기는 해도 이 전봇대 이런 거 밟고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 설치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해 도둑을 맞은 후 궁여지책으로 설치했다는 철조망은 담장 곳곳을 둘러싸고 있었다. 여기 이쪽 집 담인데 여기서 여기가 뭐 그냥 장정들은 금방 밟고 올라가게 생겼잖아요. 그런 거 같아서 허술하나 뭐 철조망을 해놨고요. 우리 조카 딸도 강릉에서 이제 이모 때문에 왔었거든, 이 다음 골목에. 근데 이 동네 무섭다고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피 부셨다는 데가 어디예요? 저기 있잖아. 저 변기 위에. 저쪽에 변기 위에 거기 밟고 올라가서 저 창틀로 넘어 들어온 거지. 창틀로 넘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 아랫집도 두지고 아랫집도 이 창틀 여기로 넘어가가지고 이 앞집에 요 앞에 이사 왔을 때도 이사 온 날인가 베란다 열어놓고 시장 갔다 왔더니 그 움트 같아요. 앞집에도. 대체 서울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범죄 피해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일까? 주로 이제 범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발품을 좀 제작팀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총 3개 지역 100여 명의 주민들을 직접 만나 범죄 피해 정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조사했다. 크게 증가. 경찰들 암만 있어도 왔다 갔다 해도 숫자가 모자라잖아. 그럼 주시면 되세요. 저는 밤에 혼자 길을 걷기 무섭다. 무섭지. 결과는 안타까웠다. 밤에 혼자 길을 걷기가 무섭다고 대답한 주민이 56.2%로 전국 평균과 서울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가 다른 지역보다 범죄에 취약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54.2%로 서울 평균의 2배에 달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범죄 피해 경험이었다. 주민 4명 중 1명은 절도와 강도 등을 당했다고 답했다. 역시 서울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였다.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서울이 전국 평균보다는 어떤 범죄 발생이나 범죄 두려움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지역에 어떤 범죄가 계속 있었다는 어떤 그 직접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밤이 되자 골목은 더욱 을씨년스럽게 변해갔다. 서울 서남부 지역 주택가들은 유난히도 조명이 어두웠다. 그 어둠 속에서 술에 취한 듯 보이는 한 남자가 노상방뇨를 하고 있었다. 가장 걱정스러운 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뒤늦게 그 길을 통해 집으로 돌아가는 여학생들. 그랑 친구랑 같이 걷고 있는데 막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딱 앞에 오더니 코트를 벗었어요. 밤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막 성폭행범 같은 사람을 막 쫓아온 거 그런 건 들은 적 있어요. 제법 큰 골목에도 조명이라고는 가로등 하나가 전부. 구부러진 골목의 경우엔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이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 주변에 어떤 감시를 가능케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조명 시설을 좀 더 확충해야 되고요. 긴급 상황에는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범벨, 또는 경광 기능이 추가된 비상벨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범죄가 이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그런 서민들이 실제 많이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환경적인 구조들을 아주 심각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맞춤식으로 하드웨어나 또는 세트되어 어떤 계획, 그다음에 설계, 관리 요소들이 매우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저 피냄새를 맡고 싶었을 뿐입니다. 애초에 사람을 죽이는 게 주 목적이었으니까요. 지금도 살인을 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암담할 뿐입니다. 빨리 사형을 집행해 주십시오. 차라리 죽여달란 말입니다. 피해자들 중엔 할머니의 짐을 나눠들었던 마음씨 고운 여고생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어떤 엄마는 아이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우유 배달에 나섰던 길이었다. 공놀이에 빠져있던 철없는 아이들도 있었다. 누가 희생자가 되는가? 그 답은 너무도 명확하게 나와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발생한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저소득층 국민들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현상이죠. 아동 성폭행 피해도 그렇고 침입 강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강도 살인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실상 중산층 이하의 그 저소득층에 속한 국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형식적으로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뭐 순찰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제2의 김수철, 정남규와 같은 그런 침입, 살상 그리고 살인과 같은 그런 연쇄 강력 범죄들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남규는 지난해 11월 22일 교도소 내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 한 명의 범죄자가 사라진 것일 뿐. 서민주택가 범죄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정남규에 의해 우리의 아이들과 선량한 시민들이 또다시 희생될지도 모른다.